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금이랑 은은 같이 움직인다. 이 믿음이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둘 다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둘 다 안전자산처럼 보이고, 둘 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나오면 같이 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숫자가 그 착각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떨어졌는데, 금은 거의 되돌아왔고, 은은 아직도 바닥에서 허우적댑니다. 금은 고점 대비 약 10% 아래에서 버티는데, 은은 고점 대비 35%나 아래입니다. 은이 원래 변동성이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그 차이를 문장 3개로 증명해주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준 회의록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믿고 있던 그 기대를 연준이 아주 차갑게 다시 확인시켜준 문서죠. 문제는 그 문장 3개가 금을 살짝 때리는 수준이라면 은은 같은 문장으로 3배, 4배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록이 나오기 직전 금은 한때 4,87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발표 이후 오히려 5,000달러 근처로 되돌아왔습니다. 단숨에 130달러 정도 회복한 겁니다. 은도 반등은 했습니다. 70이 달러 부근에서 78달러까지 약 8% 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살아났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1월 29일 고점 기준으로 금은 5,595달러, 지금 5,000달러면 마이너스 10% 수준입니다. 거의 다 돌아온 거죠. 반면 은은 121달러에서 78달러, 마이너스 35%입니다. 같은 하락의 시작점이었는데 회복 속도와 회복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 문제가 아니라 수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 사주느냐입니다. 금은 단순히 투자자만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에는 중앙은행이라는 든든한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달러가 강하든 약하든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금을 사 모읍니다. 그래서 금은 흔들려도 바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은요. 은은 중앙은행이 사 모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은의 핵심 고객은 공장입니다. 태양광, 반도체, 전자제품, 즉 은은 경기가 버텨줘야 수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금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가 있는데 은은 그 완충제가 없습니다. 은은 바로 실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로 직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만 먼저 박아두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같은 뉴스로 금과 은을 동시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금은 안전자산 플러스 중앙은행 수요라는 두 개의 엔진이 있고 은은 산업 수요 플러스 레버리지 자금이라는 더 예민한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준 문장이라도 금은 멍이 들고 끝날 수 있지만 은은 뼈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준 회의록의 세 문장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세 문장이 금을 살짝 치고 은을 세게 치는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준 회의록에서 시장을 갈라버린 세 문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해석이 끝나는 순간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세 문장을 하나씩 뜯어서 왜 금은 살짝 맞고 다시 일어나는데 은은 같은 문장에 3개 맞는지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 연준이 경제를 바라보는 표현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뭡니까? 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는 돈값이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은은 원칙적으로 눌립니다. 여기까진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강한 달러 화살표, 금은 하락, 이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금은 왜 다시 일어났느냐? 금에는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죠.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든 달러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즉, 금은 가격이 빠지면 사주는 손, 이 상시로 존재합니다. 시장이 잠깐 패닉에 빠져도 금은 어느 지점에서 바닥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은은 그 역할을 누가 해주나요?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 수요는 가격과 경기, 두 변수에 동시에 흔들립니다. 경제가 견고하다는 말은 금리 고착을 뜻하고 금리 고착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뜻합니다. 그 순간 은은 공장들이 덜 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공포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첫 문장인데 금은 충격 후 회복이 가능하고 은은 충격 후 추가 불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이게 더 직접적입니다. 물가가 확실히 내려가는 증거를 봐야 금리를 내린다. 이 말은 시장의 희망을 조건부로 바꿔버립니다. 언젠가 내리겠지가 아니라 데이터가 내리라고 말해야 내린다. 다가 되죠. 여기서도 금과 은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오히려 존재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내 돈의 구매력이 깎인다는 공포를 느끼고 가치 저장 수단을 찾습니다. 그 대표가 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면 금은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살아납니다. 반면 은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중 타격을 받습니다. 첫째,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는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지고 은 가격이 눌립니다. 둘째, 물가가 높다는 건 기업의 원가 압박이 크다는 뜻입니다. 원가 압박이 커지면 공장들은 무엇부터 줄입니까? 비싼 원재료입니다. 은이 바로 거기 들어가죠. 금은 물가가 오르면 수요가 생기지만 은은 물가가 오르면 수요가 줄 수도 있다로 변합니다. 같은 뉴스인데 금은 웃고 은은 우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문장 중 두 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세 번째가 나오면서 은이 왜 35%나 밀린 채로 남아있는지, 왜 금은 결국 돌아오는지, 그리고 금요일 데이터가 왜 승부처인지가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연준 회의록의 세 번째 문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리스크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딱 이겁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재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은 그동안 작년에 내렸으니 올해도 계속 내릴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포지션을 쌓았습니다. 금도 샀고 은도 샀고 특히 은에는 레버리지 자금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내리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를 같이 꺼내버린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운명이 또 갈립니다. 금은 이 문장에 맞을 때 처음엔 같이 흔들립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달러 강세는 금 가격을 누르니까요. 그런데 금은 한 바퀴를 돕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는 부담을 느끼고 부담이 커지면 시장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경기 둔화, 신용 경색, 자산시장 변동성입니다. 그 공포가 커질수록 돈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의 상징이 금입니다. 즉,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을 때리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불안이 결국 금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은 빠져도 돌아올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은요. 은은 이 문장에 맞는 순간 세 군데에서 동시에 맞습니다. 첫째, 달러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눌립니다. 둘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경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은의 핵심 고객인 공장들은 생산 계획과 원자재 구매를 조정합니다. 즉, 산업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붙습니다. 셋째, 은 시장에는 빚내서 들어온 투기 자금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 레버리지 포지션은 가장 먼저 줄입니다. 버티면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즉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은은 작은 뉴스에도 훨씬 큰 매도로 반응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금은 마이너스 10%인데
은은 마이너스 35%라는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시작했는데 은은 회복할 때도 크게 튀지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 눌려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회의록이 100% 매파, 즉 올리자만 가득했다면 금이 반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이 회의록 이후 되돌아온 이유는 연준 내부가 갈라져 있다는 신호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위원은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는 쪽의 표를 던졌고 물가가 내려가면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연준의 결정을 어느 쪽이든 밀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희망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수혜가 금이었습니다. 은도 반등은 했지만 구조적으로 금만큼 기댈 기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데이터가 어디로 나오면 금이 더 강해지고 어디로 나오면 은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진짜 승부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연준이 갈라져 있다는 건 시장 입장에서 기회이자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연준의 손을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의 승부처는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금요일 밤 GDP와 핵심 PCE가 동시에 나온다. 이 조합이 금에는 방패가 되고 은에는 판결문이 됩니다. 먼저 왜 이 두 개가 중요한지부터 짚겠습니다. GDP는 경제가 얼마나 뜨겁냐를 보여주고 핵심 PC는 물가가 정말 꺾이느냐를 보여줍니다. 연준이 회의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는 견고하다. 물가가 내려가는 증거를 봐야 한다. 필요하면 재인상도 가능하다. 결국 연준의 조건은 GDP와 PCE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 숫자가 나와도 금과 은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은 어떤 숫자가 나와도 중앙은행 수요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은은 그 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은 데이터 조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딱 3개로 나누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1, 성장률은 적당히 둔화, 물가는 확실히 완화. 이 조합이 나오면 시장은 연준이 드디어 내려갈 명분을 얻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금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은이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레버리지 자금이 빠졌던 만큼 기대가 돌아오면 가장 빠르게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공장 입장에서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면 경기 불안이 줄어들고 재고를 다시 쌓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도 좋지만 은의 상대적 탄력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시나리오 2, 성장률도 뜨겁고 물가도 다시 뜨겁다. 이게 은에게 최악에 가깝습니다. 연준 회의록에 재인상 가능성 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금과 은은 동시에 눌립니다. 그런데 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 수요는 위축될 공포가 커지고 레버리지 자금은 다시 겁을 먹고 포지션을 줄입니다. 즉, 은은 3군데에서 동시 타격을 받습니다. 금은 하락 압력은 받아도 불안이 커질수록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은은 불안이 커질수록 공장 수요 감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시나리오 3, 성장률은 급격히 식는데 물가는 안 내려간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금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난 경기도 나쁜데 물가도 안 잡힌다면 시장은 안전자산과 가치 저장 수단을 더 강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은은요,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 공장 수요가 줄어드는 걱정이 더 커집니다. 즉, 금은 급등하는데 은은 따라가지 못하거나 심하면 제자리 혹은 하락하는 최악의 엇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전까지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저는 2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와 선물 시장의 미결 제약정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둘 다 눌리지만 은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OI가 줄고 있다면 투기 자금이 빠지는 중이라 변동성이 줄 수 있고, OI가 늘고 있다면 금요일에 한쪽으로 크게 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데이터가 판정이라면 은 시장에는 또 하나의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말할 때 늘 수요만 봅니다. 태양광, 반도체, 전자제품.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는 수요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공급에서 작은 변화가 생겨도 은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공급 변화가 은에게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중국 변수입니다. 은을 가장 많이 재련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고, 중국이 수출 흐름을 조절하면 글로벌 은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이 수출을 허가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는 회사를 제한하는 방식은 공급의 수도꼭지를 절반쯤 잠그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겠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은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은은 산업용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같이 꺾이는 구조가 강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은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은의 최대 고객인 공장들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가격에도 계속 쓰는 게 맞나? 은을 덜 쓰는 공정으로 바꿀 수 없나? 대체제는 없나? 즉, 공급 쇼크가 만들어낸 상승이 곧바로 수요 절감을 불러오면서 가격을 다시 누르는 자기 제한적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공급이 타이트해져도 그 타이트함이 반드시 장기 강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급등이 수요를 꺾어버리면 다시 꺾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금은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금은 산업 원재료 성격이 약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사주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중앙은행 수요는 금이 비싸졌다고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수록 통화 신뢰, 지정학 리스크, 달러 의존 같은 구조적 이유가 다시 부각되면서 수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금은 공급 변수가 있어도 시장의 중심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은 중심축이 산업 수요와 투기 자금이기 때문에 공급 변수 하나가 들어오면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은의 상승 재료는 동시에 은의 상단을 막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 상승이 공장 수요를 줄이면서 다시 가격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볼 때는 공급 부족이라는 한 문장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공급 부족이 얼마나 줄었는지만큼이나 그로 인해 수요가 얼마나 위축되는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의 의도를 봐야 합니다. 뉴스는 누구나 읽습니다. 데이터도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가격을 움직이는 건 결국 포지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큰 손이 어디에 먼저 돈을 넣고 있느냐입니다.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죠. 대형 투자은행들은 금 목표가를 본격적으로 올려잡았는데 은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금요일 전후로 돈의 흐름을 먼저 알려줍니다. 왜 기관들은 금을 더 확신 있게 보느냐? 첫째, 금은 시나리오가 단순합니다. 금은 연준이 매파여도 버틸 수 있고 연준이 비둘기여도 오릅니다. 매파면 처음엔 눌리지만 경기 불안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붙고 비둘기면 달러가 약해지며 유동성 기대가 생깁니다. 즉, 금은 어느 쪽이든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자산이 리스크 관리가 편합니다. 둘째, 금은 구조적 수요가 존재합니다. 중앙은행 매수라는 바닥이 있다는 건 포지션을 쌓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질 확률이 낮다는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반면 은은 기관에게 훨씬 까다로운 자산입니다. 은은 오르려면 조건이 더 많습니다.
연준이 비둘기적이어야 하고 데이터가 인플레 완화를 확인해줘야 하고 산업 수요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레버리지 자금이 다시 붙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은은 급락합니다. 기관이 은 목표가를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은 단기 반등은 크게 나오지만 중장기 확신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관의 목표가 발표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포지션을 만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목표가를 올려 잡는다는 건 그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늘렸거나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금 목표가가 위로 크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데이터 발표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금에 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은은 목표가가 현재 가격 근처에 머물러 있거나 상단이 좁게 보이면 단기 자금이 먼저 금으로 가고 은은 따라가는 역할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진짜로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그림이 필요하냐? 저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금요일 핵심 PCE가 시장 예상보다 명확히 낮게 나오며 인플레가 꺾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GDP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러나 급락도 하지 않게 적당한 둔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할 여지가 생기고 산업 수요도 갑자기 꺼질 공포가 줄어듭니다. 셋째, 선물시장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되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과하게 쌓이면 은은 급등 뒤 급락이 나옵니다. 은의 상승은 늘 속도가 빠른 대신 지속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준은 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방향을 만들고 사람이 속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발표가 끝나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인물 변수, 그리고 그 인물이 시장 심리에 주는 정권 교체 리스크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매파 성향 인물의 등장은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이 금리의 종착역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됩니다. 왜 인물 변수가 이렇게 큽니까? 연준은 결국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사람이 그 버튼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반응 함수가 달라집니다. 비둘기 성향은 물가가 조금만 안정돼도 내릴 명분을 찾고, 매파 성향은 물가가 조금만 꿈틀해도 올릴 명분을 찾습니다. 즉, 시장은 인물 변수를 보면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혹은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선반영합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매파 인물이 힘을 얻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죠. 첫 반응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는 금과 은을 같이 누릅니다. 하지만 금은 다시 한 바퀴 돕니다. 금리 경로가 더 매파적으로 바뀐다는 건 결국 금융 여건을 더 조이겠다는 뜻이고, 조이면 시장은 불안을 느낍니다. 신용 스프레드, 주식 변동성, 부동산 하이힐드 등 위험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안전자산 수요가 살아나면서 금은 살아남는 길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인물 리스크를 맞아도 결국은 불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은은 인물 리스크에 훨씬 취약합니다. 매파로 바뀐다는 기대가 커지면 은은 세 갈래로 다시 맞습니다. 달러 강세로 가격이 눌리고, 금리 고착으로 경기 둔화 공포가 커지며 산업 수요가 흔들리고 레버리지 자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금은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은은 불안이 커질수록 공장 수요가 더 줄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물 변수는 은에게 악재로 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인물 뉴스가 나왔을 때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먼저 보십시오. 달러가 강하게 반응하면 은은 즉시 더 민감하게 눌립니다. 둘째, 그날의 금은 비율이 확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대된다면 시장은
안전은 금, 경기 민감은 회피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은 선물 시장의 미결제약점과 변동성을 같이 보십시오. OI가 줄면서 변동성이 뛰면 레버리지 청산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은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급격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은 구조로 버티고 은은 조건이 맞아야 날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연준 회의록, 같은 데이터, 같은 달러 움직임에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거의 회복했고 은은 아직 마이너스 35% 아래에 머무는 이유가 변동성이 아니라 수요의 성격이라는 것을 오늘 8개 파트로 쭉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저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GDP와 핵심 PC, 이 두 숫자를 조합해서 딱 3가지로만 결정하십시오. 첫째, 성장은 둔화, 물가는 확실히 완화. 이때는 시장이 연준이 내려갈 명분을 얻었다고 해석합니다. 금도 좋아집니다.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은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눌려있던 레버리지 자금이 명분만 생기면 가장 빠르게 붙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서 은의 반등이 지속되려면 산업 수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숫자가 좋아도 은은 단기 급등 후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둘째, 성장도 뜨겁고 물가도 뜨겁다. 이 조합은 연준 회의록의 3번째 문장, 재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때는 금과 은이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 더 크게 맞습니다. 달러 강세, 산업 수요 위축 공포, 레버리지 청산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은 시간이 지나면 긴축이 만든 불안이 안전자산 수요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충격은 같이 받더라도 회복의 확률과 바닥의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성장은 급격히 식는데 물가는 안 내려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나는 조합입니다. 이때 금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흔들리는데 물가까지 높으면 시장은 현금의 구매력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동시에 걱정합니다. 그때 금은 존재 이유가 가장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은은 공장 수요가 꺾일 공포 때문에 금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이 오르는데 은이 제자리거나 밀리는 바로 그 최악의 엇박자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이 더 싸졌으니 무조건 금보다 더 좋다는 단순 평균회귀 믿음입니다. 은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은은 금리와 물가와 산업, 수요와 레버리지 심리가 동시에 풀려야 합니다. 반면 금은 그중 하나만 풀려도 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금은 기본 포지션, 은은 조건부 포지션이라는 프레임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금은 연준이 뭘 해도 버틸 수 있고 은은 연준이 편을 들어줘야 날아갑니다. 금요일 밤 GDP와 핵심 PC2가 그 편이 어딘지 알려줄 겁니다. 숫자가 답입니다. 여러분은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